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과학사, 과학기술 정책을 가르치고 있고 인류세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류의 미래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는 온도를 타고 온다. 이 말은 이번 전시 소개글에 나온 구절입니다. 현재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위기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실존적 문제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온도와 같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온도 변화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미래다라는 말을 하죠. 잠시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 논란은 꽤 오래되었는데 이처럼 실제 수치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기사의 부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선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고. 이 말을 한 과학자는 제임스 한센이라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온실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때가 1988년입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에 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기후변화가 멀리서 다가오는 열차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차가 바로 안방까지 쳐들어와 있다. 그때 더 강하게 경고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랐고 이것은 화석연료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 증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매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름에는 풀과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겨울에는 적게 흡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측이 시작된 1958년 이후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뿐만이 아닙니다. 이산화질소, 메탄, 이런 그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해양 생태계 그리고 그 생물 다양성 등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변화가 195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가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현상을 거대한 가속, Great Accel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인간 활동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7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1950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니 자연히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GDP도 늘어났습니다. 물 사용, 비료 소비, 관광, 심지어는 맥도날드 매장 수도 급격히 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처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지구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의 상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파울 크리천이라는 네덜란드 대기화학자였습니다. 그는 2000년 어느 학회에서 마치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지구가 새로운 지질시대에 들어갔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류세라는 말을 쓰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화학자가 감히 지질학적인 용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세에 대한 관심이 과학계 내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더니 지구의 연대기를 정하는 지질학계 내의 층서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인류세 예비심사단 Anthropocene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예비심사입니다. 활동하면서 조사한 결과 2019년에 증거가 충분히 있고 그 기점은 1950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본심이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지구 연대기에 따르면 지금은 신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신생대에 3기, 4기가 있는데 그중에 4기, 그리고 플라이스토세, 홀로세가 있는데 그중에 홀로세에 해당됩니다. 요점은 홀로세 이후에 새로운 지질학적 연대기를 만들자, 시기를 구분하자라는 것이죠. 인류세라는 말로. 앞으로 한 10년 이상, 아마도 한 20년, 30년 정도 지질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세는 지질학적 개념이지만 단순한 과학 용어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매우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야만 할까요? 아마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현재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서 COP26가 열리고 있습니다. COP은 COP, COP은 Conference of Parties라고 파티스의 약자고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26회가 열렸다는 뜻이죠. 여기서 탄소 중립 등 매우 중요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산물이 무엇이 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사진은 빗속에서 어린 학생이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죠. 환경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르를 비롯해 젊은 학생들이 심지어는 등교를 거부해가면서 기후위기의 상태에 대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26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며칠 전 충격적인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나라가 있죠. 그 섬나라의 환경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후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좋은 말을 하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자 나라들이 영어로 하면 $100 빌리언, 한국 돈으로 100조 원 정도의 지원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번엔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남부는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여러 해 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섬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건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9 밀리언, 한국 돈으로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돈을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환경부 장관은 그것은 원조가 아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북쪽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큐나 사진은 보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의 희생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식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는 없을까요? 생태 식민주의라고. 어떤 사람은 이를 생태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후 식민주의라고도 부르고요. 식민주의는 기본적으로 남의 영토를 빼앗고 그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식민지의 생태계는 변하고 그렇게 변한 모습이 식민지 지배를 더 공고히 한다는 것이 생태 식민주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자는 그 땅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대지와 자연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메 세제르라는 프랑스 연방 마르티니크의 시인이자 정치인은 1969년에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를 풍자해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지가 죽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손쉬울까. 죽어있기에 그 위를 걸을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으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짓밟을 수 있을 테니 나는 대지를 존중합니다. 살아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 낯선 곳에서 나 몰래 어떤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나무와 과일과 새와 계절을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은 무심하군요. 오렌지에서 주스를 짜 마신 후 껍질을 버리듯이. 이들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인류수의 미래는 그 고통의 강도는 차별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SF 방식이죠. 저는 이러한 상상의 방식, 즉 SF의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10월 말 COP26가 그 글래스고에서 시작한 그 시점에 터키의 한적한 해변에 호화 요트가 정착했습니다. 그 요트에서 그 빌 게이츠가 66세 생일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은 게이츠의 개인 헬리콥터로 그 인근에서 모셔왔는데 본인의 헬리콥터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죠. 그는 서너 시간 머물렀다가 본인의 요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베이조스 외에 초청된 사람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 재산이 100조 원이 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부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최신 기술 개발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게이츠는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이츠가 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는 이 위기를 돌파할 기술을 분명히 우리는 개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사람들은 각기 사업이 바빠서 그런지 기후위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상세계라든지 우주라든지 다른 세계로 빠져나갈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저커버그는 지난주에 페이스북 회사를 메타로 이름을 바꾼다고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를 주력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것을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에 SF 작가인 닐 스티븐슨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금의 메타버스와 더 가까운 형태인 홀로그램의 개념을 선보인 것은 SF 우주탐험 드라마 시리즈인 스타트rek이었습니다. 스타트rek과 같은 SF가 상상력을 자극해서 기술 개발로 이끈 예는 베이조스 경우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항공 회사를 만들어 민간인의 우주여행을 꿈꿔왔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7월 베이조스를 포함한 4명의 선원이 탑승한 우주선을 하늘로 보내서 우주로 보내서 운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10분 정도였지만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10월에 그 비행한 우주선에는 그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스타트rek에서 캡틴 컥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상업용 우주 비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2002년에 우주 여행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서 상업화에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차근차근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베이조스와는 달리 지구 저궤도 여행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멀리 궁극적으로는 화성 탐사, 나아가서는 화성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그 지구로부터 해방된 인류,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올해 9월 그 4명의 선원이 그 중에 하나는 그 비용을 다 담당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인스피레이션 4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 몇 분이 아니라 3일 동안 항해하고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한 글에서 하버드 대학의 그 역사학자인 질 레퍼어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극단적이고 지구 밖 외계의 자본주의, 즉 그 주식이 실적보다는 SF 환상에 주도되는 자본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머스키즘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빅테크, 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먼저 90년대 실리콘밸리의 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0년대 당시 그 극심해진 그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정치 갈등, 이런 문제를 기술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통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전 세계를 모두 연결해서 더 평등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혹시라도 지구 종말을 가져올 어떤 그 대재난으로부터 행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죠. 난제 중에 난제를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술자들이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를 풀어줄 테크노크래트로 나서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테크노크라시의 운동의 연원을 좀 더 파고들면 193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년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대공황으로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그중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기술 책임론이었습니다. 급격한 기술 개발로 자동화, 기계화 등이 많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만들고 농산품이 과잉 생산되는 가운데 노동자는 실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반기술적인 어떤 조류가 있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테크노크라시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인,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입장을 옹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신기술을 개발하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폭넓게 풀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술 만능주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테크노크라트들은
그 당시에 테크노크라트들은 SF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장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바탕을 해서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죠. 이들이 즐겨 읽었던 SF가 조지 웰스의 대표작 우주전쟁이었습니다. 화성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하자 영국이 군대를 동원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화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광선포, 촉수 기계 이런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서 무참히 정복당한다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SF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꽤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사파가 인상적이죠. 그러나 사실 이 소설은 기술이 전쟁의 도구로 활용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웰스는 기술력을 앞세워 힘이 약한 다른 나라, 실제로 호주 아래 작은 섬나라인 타스마니아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는 그 영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우주 전쟁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30년대 테크노크라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그 SF의 핵심을 놓치고 반정치적, 기술 중심주의적인 그 메시지로 왜곡돼서 읽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그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그 외할아버지가 캐나다에서 그 테크노크라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50년대에 백인들의 천국으로 선전되던, 그리고 또 인종차별주의 그 국가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머스크는 1971년에 거기서 태어났던 것이죠. 머스크가 거기에서 그 어렸을 때, 특히 10대 때 즐겨 읽었던 SF가 바로 SF는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쓴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원하는 것은 주문 제작 형태로 다 만들고, 그리고 호사스러운 주거지에 사는 슈퍼 리치의 그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기술 만능주의적인 그리고 또 편의주의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초대형 컴퓨터를 건설하고 질문만 제대로 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 리치에 대한 도덕적인 거부감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도 좋다. 그리고 부의 격차는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빈부 격차가 아니라 부부 격차인 거죠. 사실 저자는 이런 상상의 사회를 통해서 사회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테크노크라시를 꿈꾸고 새로운 경제 질서, 정치 질서를 상상하던 사람은 SF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 중심주의와 생태 식민주의, 그리고 인류세의 상황이 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심지어는 다른 행성의 그 자연을 정복해 자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인류세의 상황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브루노 라투르는 그 최신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 로컬과 글로벌화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느 사람은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가, 어느 사람은 보수적인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글로벌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로컬을 옹호하려고 하느냐, 이런 그 관점에서 그 좌표를 매겼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단선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가 더 이상은 방관자가 아니고 행위자로 작용하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밖에 외계에 자기만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상세계든지 아니면 화성에 어떤 식민지를 개발하겠다든 그런 어떤 그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지구에 착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로컬과 글로벌 사이의 어떤 갈등, 긴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 안으로 끌어오는 생태 문제를 중심축에 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던 것이죠. 라투르가 경계한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엘리트들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안전하고 편하게 건설된 세계였던 것입니다. 약간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점점 더 대단히 주거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 벽으로 담을 쌓고 어떤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불평등의 세계를 원하나요?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세는 우리에게 관점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지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달에 가서 보는 것처럼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행성 중심으로. 즉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상상하라고 말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의 그 후, 그 뒤 전시는 바로 그런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